이번 주 글로벌 경제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 투자자들의 가장 큰 관심을 끈 이슈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그리고 미국의 개입 가능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먼저 말씀드린 후 글로벌 기업의 현황과 경제 지표 및 경제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란이 중동 국가들을 통해서 미국과 이스라엘에게 대화와 휴전을 원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보도했었는데 이로 인해서 주 초반에 시장이 안도하는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서 조기 귀국했고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전쟁 휴전에 대한 기대가 우려로 바뀌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귀국길 비행기에서 단순 휴전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핵무기와 핵개발 프로그램을 완전히 포기해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종식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SNS를 통해 이란은 무조건 항복해야 한다. 우리는 이란 최고 지도자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다. 적어도 지금 당장은 그를 제거할 생각은 없다. 그렇지만 미국의 인내는 한계에 달았다고 말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 생산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초대형 벙커 버스터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는데 이는 그 지하 핵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유일한 재래식 무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전쟁에 개입할 것인지 향후 2주 내에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구축함이 지중해 및 중동 지역으로 이동 중이며 대사관 직원과 자국 민 대피 조치도 단행한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황에 따라 이란과 이스라엘 간 일시 휴전을 지지할 수도 있다고 말해서 군사와 외교 양 측면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그런 유연한 입장입니다. 미국 내 여론은 전쟁 개입에 반대하는 입장이 우세하며 60% 이상이 군사 개입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가 결과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미국은 군사 개입 여부를 2주 이내에 판단하겠다고 공식화했고 동시에 외교적 해결도 염두에 두는 양방향 전략 기조를 확실히 했습니다. 이번엔 글로벌 기업들의 현황입니다. 이번 주 가장 핫한 종목은 서클이었습니다. 미국 상원의 그 지니어스 액트의 통과로 서클의 주가가 이번 주에만 무려 120%나 상승했습니다. 이 법안은 그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연방 규제 체계를 명확히 하며 서클은 스테이블 코인을 자유롭게 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코인베이스의 주가도 크게 상승했는데 코인베이스는 USDC에서 나오는 이자 수익에 대해 수익의 절반을 가져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서클의 직접적인 수혜주입니다. 그렇지만 그 비자와 마스터카드 등 신용카드 관련 종목의 주가는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 스테이블 코인을 통한 결제 시스템이 기존 카드 네트워크를 우회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 월마트, 아마존 등의 소매 업체가 자체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는 보도가 신용카드 관련 회사에 영향을 미쳤고 코인베이스가 페이먼트를 공개한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코인베이스는 USDC로 24시간 즉시 결제하는 시스템을 공개했는데 복잡한 절차 없이 간편하고 안전한 사용 방식을 강조했고 현재는 이커머스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모델 S와 X의 업그레이드와 함께 차량 가격을 $5,000 인상했습니다. 테슬라는 2023년에서 2024년 초까지 가격 인하 정책을 펼치면서 해당 모델에서 $2,000씩 할인했지만 경쟁사들이 성능을 향상시키고 전기차 보조금 혜택이 축소되면서 이제 다시 프리미엄 전략으로 복귀했다는 평가입니다. 테슬라가 그 생산 라인의 정비를 위해 6월 30일부터 일주일간 텍사스 어스틴 공장에서 사이버트럭과 모델 Y의 생산을 중단합니다. 한편 그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 소식도 테슬라 주가에는 그 악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따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UBS는 2035년에는 휴머노이드의 그 시장 규모가 3천억에서 5천억 달러에 이를 것이고 2050년에는 최대 1.4조 달러에서 1.7조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그 휴머노이드 성장의 그 주요 수혜 기업으로 테슬라를 꼽았습니다. 파이퍼 샌들러도 테슬라에 대해 $400 목표가와 매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정보가 공개되면서 상승 모멘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그 22일 텍사스 어스틴에서 로보택시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초기에는 10대에서 20대의 그 모델 Y가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운행될 예정인데 웨드부시는 로보택시와 AI 기술이 핵심 성장축이 될 것이고 2026년 말까지 시총 $2조 달러가 달성될 전망이라면서 목표가 $500를 유지했습니다. 로보택시는 향후 1000대로 확장 후에 2026년 말에 100만 대 운영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그 5.56달러를 투자해서 중국 상하이에 메가팩 기반의 대규모 그리드 배터리 저장소 설비를 건설합니다. 완공 시 중국에서 가장 큰 그리드 배터리 파워 플랜트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메타가 왓츠앱을 인수한 지 11년 만에 처음으로 광고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왓츠앱은 지금까지 광고를 배제해 왔지만 6월 16일부로 스태처스 그리고 그 채널 채팅 화면에 광고가 표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개인 메시지 공간에는 광고가 나오지 않습니다. 메타는 매일 1.5억 명의 사용자가 이 탭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 공간을 통한 광고가 왓츠앱을 수익화하기 위한 핵심 전략이라고 밝혔습니다. 오펜하이머는 왓츠앱 광고 수익 모델이 증명된다면 핵심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그 메타가 정적 이미지를 활용해서 더 역동적인 컨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이미지2 비디오 광고 도구를 업데이트했습니다. 광고주는 최대 20장의 이미지를 업로드할 수 있으며 음악과 텍스트는 자동으로 삽입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유럽 내 데이터 주권 강화를 위해 여러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유럽의 데이터는 유럽 인프라 내에 저장과 처리를 하기로 약속을 했고 원격 접근의 그 승인과 실시간 모니터링은 유럽 거주 직원이 전부 다 관장합니다. 이는 유럽의 그 데이터 주권 규제 강화에 대응한 전략으로 고객 신뢰를 높이고 향후 AI와 클라우드 성장에 대응하려는 조치입니다. EU는 애플이 앱스토어 외부의 가격 안내를 제한하는 사항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애플이 앱스토어 외부에서 더 저렴한 거래 조건을 소비자에게 안내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6월 26일까지 최종 통보를 할 예정입니다. 만약 애플이 이걸 거부할 경우 DMA 디지털 시장법에 따라서 일매출의 5%에 해당하는 벌금을 최대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이 2029년까지 호주 데이터 센터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200억 호주 달러를 투자할 계획인데 이는 그 AI의 역량 강화를 위한 것입니다. 또한 그 태양광 발전소 3기를 건설해서 170메가와트 규모의 전력을 구매할 계획입니다. 아마존 프라임데이가 7월 8일부터 11일까지 나흘간 열립니다. 작년보다 이틀이 늘어났는데 회원들이 할인 상품을 더 오랫동안 그 쇼핑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그 아마존 CEO는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서 AI와 AI 에이전트 도입은 향후 몇 년간 전체 사무직 인원을 줄이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마존의 그 자율주행 서비스 회사인 죽스가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 대규모 생산 시설을 개설합니다. 현재 로봇택시를 하루에 한 대 생산하지만 이를 점차 확대해서 연간 10,000대까지 생산할 예정입니다. 로봇택시의 상용화를 앞두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알파벳의 자율주행 서비스 회사인 웨이모가 7월부터 맨하튼에서 자율주행 차량 테스트를 시작할 예정이며 뉴욕시에 테스트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현재는 뉴욕주의 법에 따라 운전자가 탑승한 수동 모드로 운행하지만 향후 자율주행을 위해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글이 EU를 상대로 한 6.5조 과징금 무효 소송에서 패소할 위기에 구글이 EU를 상대로 한 6조 5천억 원 과징금 무효 소송에서 패소할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유럽 사법재판소의 자문 역할을 맡는 애드보케이트 제너럴은 구글의 항소에 대해 기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 결정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유럽 사법재판소가 통상적으로 이를 따르기 때문에 최종 판결이 애드보케이트 제너럴의 의견과 일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18년에 EU 집행위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OS를 활용해서 기기 제조사와 통신사에 구글 검색과 크롬의 기본 탑재를 강제하고 경쟁사 OS를 제한해서 시장을 남용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했고 구글이 불복해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틱톡의 미국 사업권 매각 시한을 90일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는 틱톡의 매각 시한을 기존의 6월 19일에서 9월 17일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이번이 세 번째 연장으로 1월과 4월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유예된 바가 있습니다. 백악관은 미국 사용자 데이터의 안전 확보와 매각 논의 시한을 확보하기 위해 연장한다고 설명했고 틱톡은 이러한 결정을 환영한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렇지만 공화당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으며 일부 의원은 매각 방안을 마무리하거나 완전 금지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오픈AI의 샘 올트만이 팟캐스트에 출연해서 메타가 우리 팀에 거대한 제안을 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메타가 자사의 인력을 영입하기 위해 최대 1억 달러의 보너스를 제안했지만 그 제안을 받아들인 인력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메타가 오픈 AI를 가장 큰 경쟁자로 여긴다는 얘기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제철의 US 스틸 인수를 승인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국방부 및 재무부와의 안보 협약 체결이 인수 조건이며 미국 정부가 향후 주요 의사결정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골든 쉐어 구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본 제철은 2028년까지 US 스틸에 110억 달러의 자금 투입을 약속했고 본사를 피츠버그에 유지하고 미국인 CEO와 이사 과반수 구성을 약속했습니다. 파이퍼 샌들러가 AMD의 목표 주가를 125달러에서 140달러로 상향했고 비중 확대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특히 헬리오스 서버 렉과 MI400 시리즈 출시에 따른 AI 데이터 센터 수요가 AMD의 성장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일라이 릴리가 고용량의 젯바운드를 자사 온라인 플랫폼 릴리 다이렉트에서 판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처방은 7월 7일, 배송은 8월 초부터 시작할 예정이고 이로써 젯바운드 전용량 제품을 일회용 주사기 형태로 구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일라이 릴리가 유전자 치료 기업인 벌브 테라피틱스를 약 13억 달러에 인수합니다. 벌브의 혈중 콜레스테롤 유전자 편집 치료제인 벌브 102 확보를 통해 심혈관 질환 분야로 파이프라인을 다각화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약 수입품에 대한 관세가 곧 부과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구체적 세율과 적용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플라티늄이 4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중국에서 수입량이 확대됐고 금값이 상승함에 따라 다른 귀금속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이 골드만삭스는 분석했습니다. 이번에는 글로벌 경제 관련입니다. 미국 상원은 트럼프 감세안 초안에서 태양광 풍력 세액공제를 2026년에 60%로 축소하고 2027년에는 20%로 축소하고 그리고 2028년에 완전히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반면 수력, 원자력, 지열에너지는 2033년까지 유지가 됩니다. 이로 인해 태양광과 풍력 관련 주식이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한편 전기차 세액공제 7,000달러는 법안 발효 후에 180일 이후 폐지되며 중고 전기차 대상 4,000달러 공제도 90일 후에 종료됩니다. 상원 세출위원회는 반도체 공장 투자 시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을 25%에서 30%로 상향하도록 제안했습니다. 이 법안은 2026년까지 착공한 시설에 대해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수혜 대상은 인텔, TSMC, 삼성전자, 마이크론 등이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미국 팹 투자 시 추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법안은 상원 본회의 하원과의 조정을 거쳐 대통령 승인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연준이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4.25에서 4.5%로 동결했으며 이번이 세 번째 연속 동결입니다. 연준은 지난번 성명서에서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은 더 커졌다라고 표현했던 부분을 불확실성은 줄었지만 여전히 높다로 변경했습니다. 이렇게 변경한 이유는 중국과의 무역 협정에 따라 불확실성이 축소되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점도표는 2025년에는 두 차례의 50bp나 그리고 2026년과 2027년에는 각각 한 차례 25bp씩 인하 금리 인하 가능성을 예상했습니다. 그렇지만 19명의 위원 중에서 금년에는 금리 인하 없음에 표시한 위원들이 지난번에는 4명이었는데 이번에는 7명으로 증가하는 등 전반적으로 금리 인하에 찬성하는 위원들은 축소됐습니다. 이에 대해 블룸버그는 만약 2회 인하를 예상한 위원 중에서 단 한 명이라도 1회 인하로 예상했다면 중간값은 1회 인하로 상향 조정되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1.7%에서 1.4%로 낮췄고 근원 인플레 전망치는 2.8%에서 3.1%로 높였습니다. 실업률은 4.5%로 소폭 상승하나 여전히 고용시장은 견조하다고 평가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및 중동 긴장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FOMC 회의에 대해서 블랙록은 연준이 9월에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했고 JP모건은 감세안이 인플레 압력을 가중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FOMC 후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파월 의장은 첫째, 관세 효과가 소비자 물가에 반영되기 시작했으며 누군가에게 그 비용이 전가된다면서 인플레 상승 압박을 우려했습니다. 둘째, 금리 인하는 빠르지 않고 신중하게 데이터에 의존해서 진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셋째, 실업률은 4.2%로 여전히 견조하며 노동시장이 급히 금리 인하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넷째, 3개월간 집행된 물가지표는 개선되고 있으나 핵심 서비스 물가와 상품 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섯째, 적당한 시점에 금리 인하가 필요하겠지만 그 시점은 데이터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미중 무역 합의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군사 및 방위용 핵심 히토류에 대한 수출을 여전히 제한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은 이를 완화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중국은 전략적으로 핵심적인 군사용 히토류 및 자석은 여전히 수출금지 카테고리에 포함시켜두고 있습니다. 미국의 5월 소비자 판매가 전월비 마이너스 0.9%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월의 마이너스 0.1% 그리고 예상치인 마이너스 0.7%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이고 4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세부 항목으로는 특히 자동차 및 부품 판매가 전월 대비 3.5%가 감소해서 소매 판매 위축을 주도했습니다. 로이터는 관세 인상 전에 미리 사두려는 수요가 줄면서 특히 자동차 구매가 줄어들면서 5월 소매 판매가 예상보다 더 많이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지만 자동차, 휘발유, 건축 자재를 제외한 그 코어 소매 판매는 플러스 0.4%로 여전히 견조한 소비 흐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단기 소비 둔화에 대한 우려는 있지만 여전히 실물 경제에 대한 큰 위협은 없는 수준이라는 그런 평가입니다. 뉴욕 연은이 발표한 6월 뉴욕 제조업 지수는 마이너스 16.0으로 5월의 마이너스 9.2에서 크게 하락했으며 시장 예상치인 마이너스 5.5를 밑돌았습니다. 이로써 4개월 연속 제조업 활동이 위축되고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신규 주문과 출하 지수가 모두 마이너스로 제조업 수요 둔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 단기 지표는 부진하지만 6개월 후 전망 지수는 21.2로 크게 상승하며 기업들은 미래 경기 개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4만 5천 건으로 직전주 대비 5천 건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예상치인 24만 6천 명을 소폭 밑도는 수치입니다.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한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94만 5천 건으로 직전주보다 6천 건이 줄었습니다. 5월 그 컨퍼런스 보드 경기 선행지수는 0.1%가 하락한 99.0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6개월 연속 하락세입니다. 특히 그 소비자 심리 악화, 제조업 신규 주문 부진, 실업급여 청구 증가, 건설 허가 감소 등 다방면에서 악화가 확인됐는데 이 지표의 지속적 악화는 경기 침체의 가능성을 경고하는 신호로 해석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 컨퍼런스 보드는 실제 경기 후퇴를 예측하지는 않으며 2025년 GDP 성장률을 1.6%로 전망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주 글로벌 경제를 요약해 봤습니다. 모두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